한 천진난만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만든 후 엄마가 확인하러 갔을 때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12년 후 집에 차고를 개조하던 인부들은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만한 발견이었죠. 성북마을은 아이들이 사라진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에 자리 잡은 조용한 숲속 마을은 언제나 안전과 공동체 정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면 구불구불한 가로수길을 따라 안개가 피어오르며 아련한 풍경경을 연출하는 그 특징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북마을은 완만하게 성장해왔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몇 개의 새로운 개발이 생겨났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났고 원격 근무로 인해 숲의 고요함 속에서 일시적인 피난처를 찾는 서울 거주 도시민들에게 시골 탈출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5월 말 어느 날 오후 김수진 씨는 여느 평일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오후 3시 17분에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40살이 된 그녀의 검은 머리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은빛 가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깊어졌고 부모로서 감당해야 했던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낡은 현대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제과 도구 상자와 유니폼을 챙겼습니다. 모닝 블라썸 카페에서 파티시에로 일하던 그녀는 주로 새벽 근무를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호떡과 서양식 디저트 등 한국 전통 제과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 중반이 되면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은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12년 전 딸 민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엄마였고 엄마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사라졌을 때 민지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김치찌개를 준비하던 수진 씨는 1시간 넘게 익숙한 민지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를 불러 뒷마당과 앞마당 그리고 이웃집까지 확인했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마을 전체가 환한 미소와 까맣게 따른 머리를 한 어린 소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진의 남편은 함께 겪은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밖에 있지 않고 부엌에 있는 수진을 탓하며 민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자책했습니다. 민지가 실종된 지 6개월 후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고 부산으로 이사했고 수진 씨는 죄책감과 추억이 담긴 집을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집에 들어선 수진 씨는 주방 조리대 위에 제과 도구 상자를 올려놓고 남색과 흰색 교복을 의자 뒤에 걸었습니다. 집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샤워를 하러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지훈 형사였습니다. 박지훈 형사는 민지 사건의 주임 수사관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매일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이 지나고 사건이 잠잠해지자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제 수진 씨는 강원지방경찰청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 형사님,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러서인지 기억보다 더 깊어졌다. 집에 계세요? 네, 방금 퇴근했어요. 별일 없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 사건과 관련된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직접 와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수진 씨의 손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네, 물론이죠. 꼭 오세요. 15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다릴 필요가 없는 한복 카탈로그를 펴고 평평하지 않은 쿠션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민지를 찾았을까? 그녀의 유해일까? 누군가 자백을 한 걸까? 불확실성은 고통스러웠다. 집 앞 창문을 통해 경찰차가 집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본 수진 씨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기억보다 더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검은 머리는 이제 흰머리로 희끗희끗해졌고 오랜 세월 사건 서류에 구부정하게 매달려 살아온 사람처럼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나왔다. 김 변호사님. 그가 현관으로 다가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형식적인 말이었다. 수진이요. 그가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지만 그는 현관 계단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찾았어요. 민지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수진의 목에 숨이 막혔다. 뭔데요? 민지의 자전거를 찾았어요. 그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 감식반에서 위치를 조사 중이에요. 민지 자전거요? 어디서? 어떻게? 수진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발견됐어요. 저랑 같이 가셔서 자전거를 확인하시고 민지의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 테이블에 놓인 지갑을 집어들고 문을 잠갔습니다. 성북마을의 익숙한 거리를 지나면서 수지는 자신이 매일 출근길에 오가던 파인밸리 도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나무로 둘러싸인 커다란 한옥집의 진입로에 차를 세웠을 때 수진 씨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이 집을 지나가죠. 그녀는 형사보다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가죠. 박 형사는 차를 주차하면서 그녀에게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 씨. 건물 안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관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흰색 법의학복을 입은 여러 사람이 작업 중인 차고 주변에는 노란색 범죄 현장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차고 쪽으로 안내하자 건설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물건의 최초 위치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씨. 김 씨. 자전거를 발견한 공사 감독관 이동현 씨입니다. 라고 말했다. 공사 인부는 수진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배관 수리를 위해 콘크리트를 깨고 차고 전체를 개조하는 공사를 하다가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어요. 수진 씨는 콘크리트 바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차고 안으로 들어가자 약 3피트 깊이의 구덩이가 드러났습니다. 바닥에는 흙과 콘크리트 먼지로 일부가 덮인 작은 분홍색 자전거 한 대와 흰색 플라스틱 바구니가 앞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수지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거 민지 거예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 자전거예요. 그녀는 딸이 만지고 사랑했던 물건이 있다는 사실에 이끌려 구덩이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자전거는 녹슬고 낡았지만 틀림없는 자전거였습니다. 확실해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바를 가리켰습니다. 저 장식, 보라색과 분홍색 깃발 보이지? 민지는 그걸 절대 떼지 않았어요. 민지는 그걸 좋아했어요. 마지막 말에서 목소리가 끊어지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자전거는 일부러 여기에 놓아둔 거예요. 공사 감독관이 덧붙였습니다. 공사 중에 실수로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숨기려고 깊숙이 묻어둔 것이죠. 거기에 수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형사는 이해했다. 사람 유해는 없어 수진아. 자전거만 있어요. 수진 씨는 오랜만에 딸의 유품을 본다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의학팀에서 자전거를 수거해 지문과 DNA 흔적을 분석할 겁니다. 12년 동안 지하에 묻혀있던 자전거라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 누구와 얘기해 보셨나요? 집주인이나? 최민호라는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제 경찰관 중 한 명이 30분 전에 그를 데리러 갔어요. 마지막으로 묵었던 투숙객의 연락처도 확보했습니다. 어제 체크아웃을 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12년 만에 딸과의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인 구덩이에 있는 분홍색 자전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상실의 아픔이 아닌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포렌식 팀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휴대폰으로 자전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콘크리트 무덤에서 자전거를 꺼낼 준비를 하기 전에
모든 각도를 기록하는 등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할 겁니다. 한 여성 법의학자가 수진의 불안한 눈빛을 알아차리고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자갈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가 또 다른 경찰 차량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차고의 열린 문을 통해 수진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한 노인을 집 쪽으로 호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자세는 약간 구부정했고 자기보다 작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진의 시선을 따라가며 저 사람이 건물 관리인 최민호 씨입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죠. 두 사람은 경찰관들이 남자를 순찰차 근처로 데려온 곳으로 걸어나갔다. 가까이서 본 최민호는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형사와 수진 씨 사이를 신경질적으로 오가는 눈빛으로 더욱 노쇠해 보였다. 최 씨, 박 형사가 말을 꺼냈다. 저는 김민지 실종 사건의 주임 수사관 박지훈 형사입니다. 이쪽은 민지 엄마 김수진 씨입니다. 최 씨는 두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경찰들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빨리 오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차고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붙여있는 어린이 자전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년 전 8살 때 실종된 김민지 양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전거라고요? 콘크리트 밑에?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전 그냥 관리인이에요. 손님과 건물 관리만 담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차고 개보수를 지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장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10년 정도 됐어요. 그럼 장 씨는 누구시죠? 최 씨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겼다. 장우식 씨요. 집주인입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 살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요.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부동산을 확인하지만 그 외에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박 형사는 최 씨와 눈을 마주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차고 바닥을 마지막으로 보수하거나 수리한 게 언제였나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요.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약 13년 전에 지어졌어요. 장 씨가 일본으로 이사 가기 전에 몇 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수지는 최 씨의 몸짓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차고를 계속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도 지나친 긴장감이 느껴졌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더욱 딱딱해졌다. 최 씨,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는 이 건물에 정기적으로 출입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당신과 주인입니다. 손님이 자전거를 콘크리트 밑에 묻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최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리인이지 범죄자가 아닙니다. 실종된 소녀나 자전거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중 한 명이 지난 몇 년간 이곳에 묵었던 모든 투숙객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제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숙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원격 근무가 보편화된 이후 몇 달 심지어 1화 2년씩 머무는 손님도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숙객이 자전거를 묻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형사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 손을 번쩍 들며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거기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박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한 경찰관 중 한 명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카운티 기록에 따르면 이 건물은 김민지 씨가 실종된 2011년보다 1년 전인 2010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있네요. 최 씨가 재빨리 말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공사 중에 자전거가 거기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장 씨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어요. 박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최대한 빨리 장 씨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최 씨 시내에 남아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형사님.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필요한 정보는 뭐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박 형사가 일본에 있는 장우식에게 연락하기 위해 국제사법기관과 공조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숙소를 철저히 수색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모든 투숙객에게 연락을 취해 면담할 예정이었다. 박 형사는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현지 언론에 발견 사실을 알렸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당장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과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경관이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것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순찰차차로 안내를 받던 중 취재 차량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건물 가장자리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자전거를 본 순간 수진 씨의 마음속에는 몇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절박한 희망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실망에 대한 두려움,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경찰관이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동안 수진 씨는 창밖으로 익숙한 성북마을의 거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에스코트를 해준 경찰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자전거 발견, 최민호 신문, 재수사 등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근무복을 편안한 트레이닝복과 낡은 서울대 맨투맨으로 갈아입고 맨발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침실이었던 방은 수진 씨가 더 이상 매일 문을 열고 딸의 물건이 그대로 방치된 채 돌아오지 않는 딸을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 몇 년 전 업무 공간으로 바꾼 곳입니다. 벽은 민지가 선택했던 밝은 분홍색 대신 무채색 베이지색으로 바뀌었지만 수진 씨는 딸의 그림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액자에 담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수진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10년 동안 자주 방문했던 온라인 포럼에 로그인했습니다. 한국 실종아동 네트워크. 이 단체는 지난 수년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다른 부모들과 연결해주고 실종 자녀를 둔 복잡한 감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줄이 되어주었습니다. 새 게시물을 작성하는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12년 만인 오늘, 경찰은 마을의 한 에어비앤비 임대 숙소 차고에서 콘크리트 밑에 붙인 민지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길에 이 집을 지나가곤 합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다려온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피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찍은 사진 한 장을 첨부하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커뮤니티 회원들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응답하는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답글을 스크롤하자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수진 씨는 포럼 운영자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회원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알림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숨을 헐떡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몇 년 전 포럼에서 공유했던 민지가 집 앞에서 분홍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은 기괴하게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웃는 얼굴이 딸의 몸에 조잡하게 포토샵으로 합성된 죽은 돼지 머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맙소사라고 속삭였습니다. 충격적인 이미지 아래에는 짧은 동영상 클립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곧바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영상에는 누군가 돼지머리로 보이는 것을 자른 다음 투명한 비닐 랩으로 포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칠고 조명이 어두웠지만 매우 충격적일 만큼 선명했습니다. 미디어와 함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이 돼지처럼 죽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수지는 목구멍에서 담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갔고
변기에 토하기 전에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토하고는 차가운 타일 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박 형사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노트북을 열어 메시지와 변조된 사진, 동영상을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런 우물을 보낼 만큼 용감하다면 정체를 밝힐 만큼 용감해야 합니다. 12년 동안 고통받은 어머니에게 누가 그런 잔인한 짓을 하겠어요? 그녀는 이런 끔찍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발신자의 사용자 아이디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필은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팔로워 수나 팔로잉 수가 표시되지 않아 이 계정이 오로지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새로 만든 계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안을 서성이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컴퓨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발신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부 정보를 찾기 위해 동영상을 다시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순간에 동영상을 멈추고 배경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야외의 나무 표면, 아마도 테이블이나 도마처럼 보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한 프레임의 모서리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일종으로 보이는 물체를 살짝 포착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놓친 것을 누군가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박 형사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영상 속 계정이나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글을 업로드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형사였습니다. 방금 보내주신 것 봤어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말했습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방금요. 수지는 생각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원 포럼에 민지의 자전거를 찾았다는 소식을 올렸는데 거의 바로 제 개인 메시지에 올라왔어요. 박 형사는 기술팀에서 영상을 분석하고 계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바로 알아챈 것은 동영상 배경에 있는 나무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종이 아닌 일본 삼나무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는 일본에 살고 있지 않나요? 박 형사는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시기가 수상하네요. 오늘 오전에 최민호 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가 집주인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 즉 자전거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잔인한 짓을 하기로 마음먹은 트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서 다른 것은 발견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 형사는 집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사건과 관련된 유류품이나 다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계속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자전거가 유일한 단서입니다. 손님들은요, 아직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여 기록이 오래돼서 더디겠지만 장기 투숙자나 민지가 사라진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저희 법의학팀이 자전거에 대한 예비 조사를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쓸만한 지문이나 DNA 샘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지하에 너무 오래 묻혀 있었고 콘크리트와 습기로 인해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수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군요. 박 형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안심시켰다. 자전거를 찾은 것은 중요한 돌파구입니다. 민지 씨 실종 사건에 연루된 누군가가 그 집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걸 알려줬으니까요. 수사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통화가 끝난 후 수진 씨는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포럼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새로운 답글이 달렸고 회원들은 분석과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영상 속 나무가 일본 수종으로 보인다는 박 형사의 의견에 동의했고 다른 일부는 영상이 디지털로 조작되었거나 심지어 AI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불일치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집단적 전문성에 감사하며 몇 시간 동안 댓글을 읽고 답변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수진 씨는 조금 더 강해지고 앞으로 닥쳐올 수사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민지를 찾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딸이 죽었다고 믿기를 바랐고, 누군가는 딸을 몇 년 동안 지켜보며 다시 한번 희망이 돌아오는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가 온라인 포럼에 계속 참여하면서 남은 낮과 저녁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커뮤니티는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에 대한 분석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그녀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커뮤니티의 기술 전문가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습니다. 한 회원은 프레임마다 조명이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머리 가장자리 주변에 디지털 조작을 암시하는 이상한 인공물이 있습니다. 다른 회원은 저는 비디오 인증 분야에서 일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합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도축 장면에 AI가 생성한 요소를 섞어 마치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수지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 집착하며 동영상의 끔찍한 내용이나 민지의 운명에 대한 의미보다는 동영상의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지는 자신이 시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컴퓨터의 디지털 시계는 자정이 거의 다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하며 포럼에서 로그아웃한 뒤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수지는 잠이 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시나리오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서 너무 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잠옷으로 갈아입는 등 밤에 하는 일과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침대에서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들이우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붙인 자전거, 불안하게 변형된 사진, 돼지 머리 영상, 최민호의 신경질적인 태도, 일본에 있는 건물주 등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지는 위치를 바꾸며 오지 않을 위안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박 형사의 말대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일본에 있다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스크린 뒤에 숨어 멀리서 그녀를 괴롭히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미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견뎌낸 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민지가 정말 사라졌다는 것, 수진이 희망을 버리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더 이상 진실을 쫓지 말라는 협박과 경고였을까? 몇 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았다. 수지는 침대 옆 시계의 디지털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1시 현칠 분, 새벽 2시 42분, 새벽 3시 28분, 새벽 4시가 되자 그녀는 완전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녀는 침대 옆 전등을 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을 못 자면 최소한 생산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검은색 청바지와 부드러운 초록색 스웨터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과 도구 상자와 셰프 유니폼,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모닝블라썸 카페에 일찍 도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기준에서 새벽 4시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빵집 주인 박미숙 씨는 수년 전 수진 씨에게 뒷문 열쇠를 직접 주며 30년 넘게 쌓아온 사업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오븐은 몇 시든 상관없어요. 미숙 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떡과 케이크가 완벽하기만 하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지가 사라진 후 몇 년 동안 빵집은 수진 씨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계량, 반죽을 반죽하는 육체적 노동, 단순한 재료를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열의 마법에는 무언가 치유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수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물품을 싣고 차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시간대 성북마을의 거리는 한산했고 가끔씩 켜지는 가로등 불빛과 동쪽 하늘을 비추기 시작하는 희미한 새벽빛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전날의 일을 처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근무를 마칠 즈음에는 박 형사로부터 연락이 올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끔찍한 메시지의 발신자를 알아냈거나
처음에 간과했던 자전거에서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겠지요. 수진이 익숙한 길을 따라 빵집으로 향하는 동안 헤드라이트가 텅 빈 도로 위를 비췄습니다. 마을은 적막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시내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다가 민지의 자전거가 발견된 에어비앤비 숙소 근처 커브길에 가까워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나무 사이로 보이는 불빛이 집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 형사가 그 집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녀가 지켜보는 동안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집안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상하네. 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배치했을 수도 있지만 왜 새벽 4시에 불을 켜고 끄는 걸까요? 아, 본능에 따라 수지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집으로 통하는 개인 도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집 옆에 주차된 흰색 밴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녀는 박 형사를 바로 부를지 고민하다가 먼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 이 시간에 이유 없이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문을 쾅 닫지 않고 가볍게 밀면서 닫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하게 그녀의 피부에 닿았고 그녀는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나무 숲에 가까이 다가가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집 앞에 다가가자 수지는 집 앞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 흰색 밴을 향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관리인 최민호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구부정한 자세와 긴장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멀리서 보니 최 씨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밴에 싣고 집 쪽으로 돌아서다가 자갈길에서 수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시야에 들어왔다. 지금 숨어 있을 필요는 없었다. 김수진이에요. 그녀가 그를 향해 걸어오며 말했다. 민지 엄마. 어둠 속에서 김수진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몸짓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반걸음 뒤로 물러서서 밴을 향해 물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수진이 그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이 건물은 출입금지 구역인 줄 알았어요. 출근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최 씨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겼습니다. 집주인 장 씨가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주택보험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수지는 그의 눈이 1초도 얼굴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새벽 4시예요. 장 사장님은 일본에 계십니다. 최 부장이 재빨리 말했다. 거긴 벌써 새벽 1시예요. 자고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듣고 전화하셨어요. 경찰에서 당장 서류가 필요하니 최대한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최수진 씨의 태도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너무 긴장한 듯했고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 열심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최수진은 계속해서 밴의 운전석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경찰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김 씨. 여긴 범죄 현장이에요. 김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녀가 왔던 길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다.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최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밴에 올라탔습니다. 수진은 뒤에서 밴의 엔진이 시동을 거는 소리를 들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최 씨가 차를 세우고 전용 도로를 따라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차에 오른 수진 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재빨리 대답하며 방금 목격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했나요? 박 형사가 어조가 날카로워지며 물었다. 네, 집주인을 위해 서류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그는 수사에 필요한 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형사는 단호하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갈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한밤중에요. 최 씨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든 간에 우리한테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따라갈까? 방금 몇 분 전에 나갔는데요. 절대 안 돼요. 박 형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특히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지금 경찰을 보내서 최 씨의 벤을 찾도록 다른 경찰을 보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집에 없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큰 길에 있는 제 차에 있어요. 최 씨는 이미 떠났어요. 어느 방향으로 갔어? 파인밸리 길 서쪽이요. 수진 씨,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돌아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찾을 거야. 수진은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 씨는 정말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뭘 가져간 걸까?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한 시간에 갑자기 답이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지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 즉 경찰에게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없애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최 형사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박 형사와 약속했지만 12년 동안 답을 찾다가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은 그냥 가버릴 수 없었다. 진실이 코앞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최 씨의 벤이 지나간 길을 따라 파인밸리 로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와 대면하지 않겠다고. 그냥 그가 어디로 가는지만 볼 거라고요. 그리고 이 길은 모닝 블러썸 카페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수지는 파인밸리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운전하며 최의 흰색 벤을 유심히 살폈다. 길은 집이 거의 없고 가로등은 더더욱 적은 울창한 숲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 수지는 전조등에 크게 의존해 커브길과 포장도로의 경사진 곳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최 씨를 따라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GPS를 확인하며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파인밸리 도로는 숲 지형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긴 했지만 몇 마일 동안은 꽤 직진하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에 따르면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화성대로와 연결되고 화성대로는 모닝 블러썸 카페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서쪽 끝에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길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우회로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분 정도 운전한 후 수진 씨는 혹시 최 씨의 벤을 놓쳤거나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샛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돌릴까 고민하던 찰나 앞 갓길에 나무에 가려진 채 주차된 흰색 벤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즉시 속도를 줄인 다음 차를 세우고 훨씬 더 뒤로 물러나 전조등을 껐습니다. 최 씨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새벽녘 어스름한 빛에 벤의 윤곽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던 수지는 최 씨가 무엇을 하는지 단서가 될 만한 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며 창문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캠프파이어의 기분 좋은 향기가 아닌 매캐하고 화학적인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수지는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았고 최 씨가 주차한 곳에서 멀지 않은 숲에서 검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행동을 고민했다. 지금 박 형사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까? 최 씨가 차를 세우고 숲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 씨는 사라진 지 오래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던 중 벤 옆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나무 사이로 금속통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도 수지는 그것이 마당 쓰레기를 태울 때 불을 안전하게 가두는 데 사용되는 소각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통을 벤 뒤에 싣고 서두르며 불안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며 계속 주위를 살폈다. 수지는 자리를 낮게 깔고 앉았지만 나무에 가려져 최 씨가 발견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통이 고정되자 최 씨는 재빨리 벤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지는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그가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계속 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최 씨의 승합차가 커브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동을 걸고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박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 지역의 신호가 약해 전화기엔 막대 하나만 표시되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불안정했습니다. 수진 씨, 들려요? 어디예요? 수진은 신호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최형숲에 멈췄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파인밸리 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오지 마. 위험해.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가 끊겼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수진이 대답했다. 신호가 더 잘 잡히면 다시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좌절했지만 최 씨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통화를 끊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새벽에 몰래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민지의 자전거가 발견된 지 불과 몇 시간 후라는 시간대를 고려하면 수진 씨는 딸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은 숲속을 몇 마일 더 구불구불 이어졌고 수진 씨는 최 씨의 벤이 앞에서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 씨는 커브길을 지나쳐 운전하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차를 세웠습니다. 수진 씨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한 결과 그 샛길이 작은 주택가인 위스퍼링 벤브레인,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이 최 씨가 살던 곳일 겁니다. 수진은 몇 분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차를 몰고 다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어둡게 켜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조심스럽게 진입했습니다. 차선은 좁고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어 전진할 때 좋은 엄폐물을 제공했습니다. 약 1마일쯤 지나자 나무가 얇아지면서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 몇 채가 있는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차가 덜 눈에 띄는 숲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을 확대했습니다. 최 씨의 벤은 풍화된 회색 사이딩이 있는 아담한 단층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벤에서 화염통을 내려 집 옆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최 씨가 벤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 씨는 그가 카트나 트롤리로 보이는 물건을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자세히 보기는 어려웠지만 빨간색이 분명한 이 물체는 산업시설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소방용 트롤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최 씨는 이미 문이 열려 있는 벤 옆에 트롤리를 주차하고 무거운 물건을 트롤리에서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카트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지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신호가 좋아졌기를 바라며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하나의 막대만 표시되었습니다. 수지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형사님, 저 위스퍼링 벤브레인에 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형사님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가 여기 살아요. 그가 화형통을 집으로 가져왔고 지금은 빨간색 트롤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무거운 걸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형사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당장 그 구역에서 나가주세요. 지금 경찰이 출동 중이지만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수진 씨나 그의 건물에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럴게요. 수진이 약속했다. 차 안에 잘 숨어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투가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마을로 돌아가세요. 최 씨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요. 수지는 최 씨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다. 알았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 갈게요. 하지만 차에 시동을 걸려고 준비하던 수진 씨는 최 씨가 다시 집에서 나와 소방차를 빌며 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의 집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가 벤에서 소방차를 힘겹게 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건을 트롤리에서 차량으로 내리는 듯했고 그의 움직임은 힘겹고 어색했습니다. 수지는 그가 몸을 구부리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최 씨는 벤의 뒷문을 열어둔 채 빈 카트를 다시 집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으며 기기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새벽녘의 흐릿한 빛 때문에 사진이 흐릿했지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걸까? 특히 경찰이 민지의 자전거를 발견한 직후 그녀는 큰 소리로 궁금해했습니다. 그 질문은 최 씨의 집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다시 나타나 세 번째로 트롤리를 자신의 벤을 향해 밀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카트에 실린 물건을 차에 옮기느라 애를 썼습니다. 수진 씨는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수진 씨는 옮기는 작업을 마친 후 카트 자체를 벤에 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쪽 문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휴대폰 신호를 확인한 후 최 씨의 집과 거리가 멀지만 낮은 목소리로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가 소방용 카트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있는 물건을 벤에 싣고 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 번 다녀왔고 더 많은 것을 싣기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딘가요? 박 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위스퍼링 뱀부 레인에 있고 나무 가장자리에 주차해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위겐, 저를 볼 수는 없지만 벤에 타고 있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다. 곧 떠날 것 같아요. 박 형사가 아직 몇 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들키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저를 지나가야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수지는 최 씨가 벤의 시동을 거 큰 길로 향하는 차선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벤이 다가오자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자리에 몸을 숙였습니다. 파인밸리 로드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최 씨의 벤이 지나가고 큰 길로 접어들자마자 수지는 경광등만 번쩍이고 사이렌은 울리지 않는 경찰 순찰차 여러 대가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찰차들이 최 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사이렌을 끄고 운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순찰차가 교차로에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고 박수진 형사는 차 안에서 무전기로 다급하게 말하는 박 형사를 볼 수 있었다. 다른 경찰차들은 최 씨의 벤을 쫓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계속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와 멀리서 경찰차를 따라갔습니다. 커브길을 돌아서자 경찰들이 도로 건너편에 봉쇄선을 형성해 최 씨의 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한 탓에 최수진 씨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차를 안전한 거리에 주차하고 경찰이 무기를 꺼내들고 최 씨의 벤에 다가와 손을 보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수진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 씨가 수갑을 채운 후 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은 용의자와 함께 있었고 다른 경찰관은 벤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그들은 뒷문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위치에서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경찰관들의 반응, 즉 충격과 긴박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재빠르게 말을 걸자 몇 분 후 구급차가 나무에 불빛을 비추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진 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그녀를 가로막으려 했지만 박 형사가 그녀를 보고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뭘 찾았어요? 수진이 형사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박 형사의 표정은 암울했다. 수진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이건 어려운 일이야. 그는 그녀를 밴 뒤편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검은 시체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시신 가방에는 각각 사람의 형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수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며 재빨리 말했다. 세 명 모두요. 마취가 많이 된 것 같지만 숨은 쉬고 있어요. 수진은 시신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애를 썼다. 혹시 그중 한 명이 민지야. 그녀는 속삭였다. 박 형사가 대답하기 전에 의료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가방의 지퍼를 열자 창백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젊은 여성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목구비는 수진이 기억하는 8살 아이가 아닌 성인의 모습이었지만 딸의 얼굴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다리가 거의 밑으로 넘어갈 것 같았다. 박 형사가 팔을 잡아주며 안정시켰다.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구급대원이 외쳤다. 안정됐지만 약을 많이 드셨어요. 수진은 의료진이 3명의 시신 가방을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기고 대기 중인 구급차에 싣는 모습을 멍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민지와 다른 2명의 젊은 여성은 모두 의식이 없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2명의 경찰관 사이에 수갑을 찬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수진을 보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나에게도 죽었고 당신도 죽었을 거예요. 수진은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나한테서 그 애를 뺏어갈 수 있어? 그녀는 아직 어린애였어요. 최 씨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뒤틀린 증오로 눈이 타오른 듯했다. 그냥 참고 살았어야지.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만하세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관들에게 최 씨를 데려가라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그를 경찰 순찰차로 데려가 뒷좌석에 태웠다. 그 대사를 알아들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다. 온라인에서 받은 메시지와 똑같아요. 당신 딸은 이 돼지처럼 죽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세요. 그놈이었어요. 저한테 그 끔찍한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사람이에요. 박 형사는 그 부분도 혐의에 추가하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지금은 그 여성들이 치료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민지 씨와 함께 구급차에 타시겠어요? 수지는 목이 꽉 막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12년간의 수색과 절망에 대한 희망 끝에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하고 성장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들것 옆에 놓인 구급차에 올라탄 수진 씨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기억했던 것보다 손은 더 크고 손가락은 더 길었으며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졌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홍색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살 아이의 손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견뎌낸 젊은 여성의 손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민지야. 수진이 부드럽게 손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난 널 찾는 걸 멈추지 않았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수진 씨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급차는 고요한 새벽을 가르며 사이렌을 울리며 성북마을의 아침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수진 씨는 민지의 들건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기억 속 동그란 볼의 아이에서 20살의 젊은 여성으로 성장한 민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민지의 얼굴은 평온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수진 씨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라고 확신했지만 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의식을 잃을까요? 수진은 민지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던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몇 시간 안에 깨어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구급차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강원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지의 들것에 민지가 재빨리 내려져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수진이도 그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민지를 외상 2번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2명의 피해자는 1번과 3번 방에 있습니다. 수진은 구급대원이 병원 직원들에게 민지의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는 것을 들으며 이송중 활력 징후와 관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의료진은 민지를 병원 침대로 옮기고 심박수, 혈압, 산소 수치를 표시하는 모니터를 연결해주는 등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수진 씨의 팔을 부드럽게 만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김 씨, 경찰이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간호사를 따라 박 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개인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수진이 맞은편 의자에 무겁게 앉자 박 형사가 물었다. 안정적이에요. 수진은 목소리에 힘이 빠진 채 대답했다. 아직 의식이 없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방마다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다른 2여성의 신원은 확인했나요? 수진이 물었다. 박 형사는 잠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 씨의 일기장과 나이,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실종 신고서를 통해 박혜린과 이수민으로 확인됐습니다. 혜린이는 11년 전 9살 때 대구에서 실종됐고 수민이는 13년 전 역시 9살 때 인천에서 학교 현장 학습 중 실종됐다고 말했다. 수진 씨는 몇 시간 전 민지의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곧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를 받게 될 다른 엄마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이는 어때요? 무슨 말 없었어? 그녀는 다시 눈을 뜨며 물었다. 박 형사는 현장에서 폭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행사했지만 그의 집에서 일기, 사진, 여자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기록 등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납치범이 아니라 보호자라는 왜곡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숨겨둔 걸까요? 아무도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나요? 집 지하에는 방음이 잘 되는 거실로 개조한 지하실 대피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드물게 방문자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곳에 숨겨두셨어요. 은둔형 외톨이였죠. 수지는 민지와 다른 소녀들이 납치범의 집 아래 대피소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몇 년 동안 지하에서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박 형사는 그의 노트북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기술팀이 확인한 결과 그가 조작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포럼 회원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 동영상은 건물주에게 의심을 품게 하기 위해 일본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인공지능을 이용해 디지털 조작을 한 것입니다. 수지는 맞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거죠. 박 형사는 일본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를 면담했습니다. 그는 리노베이션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루 가능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김 씨, 저는 윤 박사입니다. 따님에 대한 1차 진찰을 마쳤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일어섰다. 딸은 좀 어때요? 깨어났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진정제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몸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양호합니다. 영양 부족은 있지만 심하지는 않고 왼쪽 팔과 오른쪽 발목에 오래되어 치유된 골절 외에는 신체적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학대는요? 수지는 민지가 발견된 후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을 억지로 되물었다. 윤 박사의 표정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다. 성폭행이나 학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최민호는 이들과 아버지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통제적이고 심리적으로 학대하긴 했지만 성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에 수진 씨가 느낀 안도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지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하는 데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자비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다.
원하시면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개인 병실로 옮겼으니까요. 곧 의식을 되찾을 수 있으니 친숙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수지는 박 형사를 바라보았다.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물론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새 여성의 진술이 필요하겠지만 의학적으로 완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지는 윤 박사를 따라 병원 복도를 지나 제복을 입은 경찰이 밖을 지키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민지가 각종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이전과 달리 깊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수지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가져다 놓고 다시 한번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나 여기 있어, 자기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안전해. 수진 씨는 1시간 가까이 민지 옆에 앉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딸의 숨소리만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전 8시쯤 수진 씨는 민지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 수진이 가까이 다가 물었다. 내 말 들려? 민지는 처음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민지의 시선이 수진 씨에게로 향하자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수진 씨를 알아보는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엄마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쉰 목소리였다.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 아가야? 나야? 민지는 정신을 차리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초이는 어딨어? 병원에 있어요. 수진이 재빨리 그녀를 안심시켰다. 죄는 체포됐어.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이제 안전해. 민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으려는 듯 수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다신 못 볼 줄 알았어. 수진의 눈물이 쏟아졌다. 난 당신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희망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는 민지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바이탈 사인을 체크한 후 의사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윤 박사가 박 형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 민지야. 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윤 박사예요. 좀 어떠니? 어지러워요. 민지가 대답했다. 피곤하지만 괜찮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투여하신 약이 아직 약효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박 형사가 앞으로 나섰다. 민지야, 난 박 형사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지만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애들 혜린이와 수민이도 여기 있니? 걔들은 괜찮아요? 네, 둘 다 여기 있고 무사해요. 박 형사가 안심시켰다.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너처럼 곧 회복될 거라고 하셔. 민지는 이 소식에 다소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내가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랬구나 얘야. 너희 모두 서로를 지켜줬어. 이제 집에 왔구나. 윤 박사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민지는 좀 쉬어야 하지만 몇 가지 질문에 먼저 대답해주면 조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돕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갇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 씨가 어떻게 당신을 데려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형사가 작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12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민지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름 방학이었는데 엄마가 안에서 점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진을 힐끗 쳐다보았다. 최 회장이 트럭을 몰고 지나갔어요. 멈춰서더니 떡볶이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새끼를 낳은 고양이를 보고 싶냐고 물었어요. 수진 씨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밝고 믿음직했던 딸이 포식자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말이죠.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민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근처 차고에 새끼 고양이가 있으니 자전거를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새끼 고양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고양이가 없었어요. 빈집에 도착했을 때 아마 에어비앤비 숙소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저에게 음료를 줬어요. 맛은 재미있었지만 자전거를 타느라 목이 마른 상태였어요. 그러다 정말 졸렸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요? 네, 밑에 있는 쉼터로요. 거기서 혜린이를 만났어요. 수민이는 나중에 왔어요. 밖에서 전쟁이 났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우릴 보호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하지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가끔 아버지가 부주의할 때 신문을 봤거든요. 전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수지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민지가 이런 정보를 제공할 만큼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트라우마와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왜 당신을 데려갔는지 말한 적 있나요? 박 형사가 물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나쁜 부모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그녀는 미안한 듯 수진을 바라보았다. 엄마야, 난 그게 사실이 아닌 줄 알았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 수진은 민지의 손을 꽉 쥐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박 형사는 수진에게 최 형사의 일기장을 훑어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임된 가정에서 소녀들을 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민지의 경우 그는 민지를 데려가기 전에 여러 번 밖에서 감독 없이 노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수진 씨는 오래된 죄책감이 다시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창문으로 앞마당이 보였어요. 전 그냥 냄비를 확인하려고 몇 분간 고개를 돌렸어요. 박 형사는 수진 씨,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최 씨 같은 범죄자들은 평범한 일상의 틈만 보이면 악용할 기회를 노려요. 당신이 이 일을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심각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최 씨의 최근 일기장과 컴퓨터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3명의 여성을 모두 새로운 장소로 옮길 계획이었어요. 그는 다크웹을 통해 활동하는 국제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이 성인이 될 무렵 그는 그녀들을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한 손을 입에 가져갔다. 민지는 다른 손을 꽉 움켜쥐었다. 박 형사는 나이가 들면서 키우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박 형사가 계속 말했다.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저항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번 주에 약물을 투여하고 이송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수진 씨가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그를 발견하고 미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다. 수진이 잠을 못 이루지 않았다면,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면, 집안의 불빛을 발견하고 조사하지 않았다면 민지와 다른 여성들은 또다시 어쩌면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이제 넌 안전해졌고 네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이 모든 작전을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다른 잠재적 희생자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민지는 병원 침대에 똑바로 앉아 턱을 괴고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수진이에게 예전에 고집센 8살 소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 씨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딸의 강인함과 동정심에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 씨가 정식 관리인이 되기 전부터 에어비앤비 숙소 건설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최 씨의 기록과 장 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장 씨를 알고 지냈으며 숙소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는 공사 단계에서도 현장에 있었고 차고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도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숨기기 위해 자전거를 묻은 거군요. 수진 씨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아요. 장 씨는 최 씨의 범행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몇 가지 부드러운 질문을 더한 뒤 윤 박사가 민지에게 좀 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사는 민지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딸과 단둘이 남은 수진 씨는 민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잠 좀 자렴. 깨어나면 바로 여기 있을게. 약속할게. 민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아직 몸속에 남아있는 약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힘들었다. 가지 마세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다신 안 갈게요라고 약속했다. 여기 있을게요. 민지가 다시 잠이 들자 수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딸이 돌아왔다는 기적에 감탄했습니다. 심리적 회복, 12년 동안 딸 없이 지내온 세상에 대한 적응,
최 씨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 등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12년간의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수진 씨의 삶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민지 씨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묻혀있던 자전거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한 형사의 냉혹한 사건에 대한 헌신, 딸의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운명적인 그날 아침 정확한 타이밍에 에어비앤비 숙소 앞을 지나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지는 12년 전 끔찍하게 잘못되었던 일이 마침내 우주가 바로잡았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녀는 딸을 집으로 데려온 모든 순간, 모든 도전, 모든 승리에 감사했습니다. 12년 동안의 어둠 끝에 두 사람은 함께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